재산을 노린 재혼 상대의 마지막에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프롤로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년에 하는 사랑은 대개 외로움 때문이라고. 따뜻한 밥 한 끼 같이 먹어줄 사람이 그리워서, 아픈 날 옆에 있어줄 누군가가 필요해서, 텅 빈 집에서 홀로 잠드는 밤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외로움이 빚어낸 것이라고. 하지만 세상을 조금 더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압니다. 어떤 사랑은 외로움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유로 시작된다는 것을. 때로는 지켜주고 싶어서, 때로는 상처받지 않게 하고 싶어서, 때로는 그냥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숨이 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의심은 진실을 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굳어버린다는 것도 압니다. 한번 의심의 씨앗이 심기고 나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 의심을 키우는 물이 되어버립니다. 다정하게 대하면 계산이 있어 보이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면 뭔가 숨기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일을 해도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울 외곽의 한 큰 집에서 시작됩니다. 그 집에는 70살의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지만 이제는 조용했습니다. 가진 것은 많았지만 정작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재산을 노린다는 소문이. 가족 모두가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막 외로운 남자. 서울 외곽에 있는 마을 끝자락, 작은 언덕 위에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집 주인은 참 성공한 사람이라고.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자식들도 모두 반듯하게 키워냈으니. 정우진. 올해로 70살이 된 그는 젊은 시절부터 땅과 건물 사이에서 인생을 쌓아 올린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인 경북의 작은 마을에서 상경해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 서울에 발을 디뎠던 22살의 청년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공사판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사 현장에 나가 흙을 파고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이겼습니다. 손이 트고 등이 굽고 발바닥에 굳은 살이 박여도 우진은 그 일이 싫지 않았습니다. 땅에서 건물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면 자신이 세상에 무언가를 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3년이 지나 현장 반장이 되었고 5년이 지나 작은 하도급 업체를 차렸습니다. 회사라고 해도 사무실 하나에 직원이 셋이었지만 우진에게는 그것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도면을 들여다보고 현장 감독을 다니고 거래처를 직접 뛰어다녔습니다. 쉬운 날이 없었지만 쓰러지지 않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아내가 있었습니다. 김순자. 우진이 처음 서울에 올라왔을 때 사촌 외갓집에서 만난 여자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 순자는 부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까만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기고 앞치마를 두른 채 아무것도 아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언가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진은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녀 옆에 앉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편했습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진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라면 평생 같이 살 수 있겠다. 청혼은 6달 만에 했고 결혼은 그 다음해 봄에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신혼이었습니다. 살림이라고 해봤자 식탁 하나와 이불 한 채가 전부였지만
순자는 그것을 가지고 살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에 2평짜리 단칸방에서 시작해 전셋집으로, 반지하 집으로, 그러다 우진의 사업이 조금씩 자리를 잡으면서 2층짜리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기르면서 우진이 사업의 실패의 빚더미에 앉았을 때도 순자는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자신의 옷가지를 팔아 이자를 냈습니다. 그 사실을 우진이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였습니다. 왜 그걸 말 안 했어? 우진이 물었을 때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면 뭐가 달라져?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 짧은 말이 우진의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진은 사업이 어떻게 되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자는 말이 많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진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데우지 않은 밥상을 차려두고 기다리고 있었고, 사업이 잘 안 되어 말수가 줄어든 날이면 그냥 옆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같이 봐주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곁에 있는 것이 순자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은 6년 전이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담배 한 번 피워본 적 없는 여자가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우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설명하는 내내 우진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치료를 받고 그래도 버티다가 결국 진단을 받은 지 2해 만에 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 병원 침대에서 순자는 우진의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영감, 잘 살아야 해.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우진은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우진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곁에 있었지만 우진에게는 그것도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진의 하루는 텅 비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가 없는 집이 낯설었습니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가 나지 않고 화장대 앞에서 머리를 빗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들리는 것은 냉장고 소리와 시계 소리뿐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아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생각났습니다. 콩나물이 아삭하게 씹히고 간이 딱 맞게 된 그 찌개. 이제는 아무리 식당을 다니고 반찬을 사다 먹어도 그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맛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맛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켜면 아내가 좋아하던 드라마가 나왔고 그럴 때마다 리모컨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대로 잠이 들곤 했습니다.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눈이 떠져서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창밖을 내다보면 이웃집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만 빼고 모두가 편안히 잠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은 넓었습니다. 방이 5개나 되는 단독주택이었는데 이제는 그 방 모두가 쓸모없이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이 자라면서 쓰던 방, 손님이 오면 내주던 방, 순자가 재봉틀을 놓고 앉아 바느질하던 방. 지금은 모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특히 순자의 방에는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그녀의 옷들이 아직 옷장에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쓰던 크림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치워드릴까요? 물어봤지만 우진은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그 방 문을 여는 것으로 그녀가 잠깐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식들은 결혼해서 각자 살림을 차렸고 명절 때나 생일에 잠깐씩 들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올 때마다 아버지 혼자 잘 계시냐고 물었고 밥은 잘 드시냐고 물었고 병원은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밥 먹고 병원 가고 혼자 잘 지내고 그것이 우진에게 남은 삶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진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신문을 읽었습니다. 한때는 신문에서 부동산 기사를 찾아 밑줄을 긋고 스크랩을 해두었지만 이제는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 읽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경제면을 보다가 사회면을 보다가 결국 아무 기사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신문을 접어두곤 했습니다. 점심이 되면 근처 병원에 갔습니다. 혈압도 관리해야 하고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요즘은 무릎도 시큰거렸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하루의 가장 큰 일과가 된 것이 언제부터였는지 우진 스스로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 앉아 번호표를 쥐고 기다리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 1시간이 불편하기보다는 이상하게도 위로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대기실에는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반찬은 이틀에 한 번씩 찾아오는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만들어 놓고 갔는데 우진은 그것을 냉장고에서 꺼내 그대로 먹었습니다. 뜨겁게 데워 먹을 기운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차가운 반찬과 밥을 젓가락으로 집어 입에 넣다 보면 이것이 밥을 먹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하루를 버티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가고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큰아들 정민수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집에만 계시면 안 되죠. 동네 문화센터에서 노인 대상 강좌가 많이 열린다고 하던데 한번 나가보세요. 우진은 처음에 손을 저었습니다. 내가 무슨 문화센터를 가. 별것도 아닌 것 배우러 나가게. 아버지, 집에 계속 계시면 몸에도 안 좋아요. 활동을 해야 한다고요. 그냥 사람들이랑 어울려 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문화센터라는 곳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일만 했고 일이 없을 때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있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조용했고 너무 시간이 느리게 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날 오후에 집 앞을 지나가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를 한 장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봄학기 특강 한국사 이야기와 인문학 강좌. 매주 화목 오후 2시 주민문화센터 3층. 역사 이야기라면 젊어서부터 좋아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역사책만큼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전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 처음으로 문화센터에 발을 들였습니다. 강의실 안에는 20명 남짓한 수강생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60이 넘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았고 남자는 우진을 포함해 4~5명이었습니다. 우진은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강의를 들었습니다. 강사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교수였는데 고려 말 역사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냈습니다. 우진은 오랜만에 무언가에 집중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거죠? 그 여자의 이름은 김미란이었습니다. 63, 키가 작고 눈이 조용한 여자였습니다.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이 있었고 웃을 때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단정했습니다. 진한 화장도 없었고 번쩍이는 장신구도 없었습니다.
우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좋네요, 강의가. 그렇죠? 선생님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세요. 저는 작년부터 나오고 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을 채운 것은 미란의 작은 말이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별것 아닌 그 말이 우진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나도 혼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어떤 무게가 있었습니다. 외로움이란 것은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는 말 한마디로도 통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두 사람은 문화센터 앞 자판기에서 커피를 한 잔씩 뽑아 마셨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었습니다. 날씨 이야기, 강의 이야기, 요즘 동네가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하지만 우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왜인지 집이 덜 넓게 느껴진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강의가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센터 앞 자판기, 그 다음에는 가까운 카페, 그러다 어느 날은 동네 분식집에서 라면도 같이 먹었습니다. 미라는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진이 아내 이야기를 꺼냈을 때도 사업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맞장구를 치지도 위로한다며 억지로 말을 채우지도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우진은 좋았습니다. 아내 순자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곁에 있으면 편한 사람. 미란에게서 우진은 오랜만에 그런 온기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은 미란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2번 잃었어요. 우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교통사고였고 2번째 남편은 암이었어요. 미란의 눈이 잠시 멀어졌습니다. 2번 다 제가 마지막을 지켰어요. 그게 참 힘들더라고요.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는 게 말로 못해요. 우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이 여자도 나처럼 많이 잃어온 사람이구나. 살아있다는 것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두 사람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여름이 되고 여름이 가을로 기울어 갔습니다. 그 사이에 우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의지인지 아니면 그냥 익숙함인지 정확히 이름 붙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없는 날은 집이 다시 넓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란이 있는 날은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조금 더 맛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진은 어느 날 저녁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다가 순자의 사진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 아직 혼자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좀 힘들기도 해. 당신이 그렇게 말했잖아. 혼자도 잘 살 수 있다고. 근데 나는 잘 못하겠어.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처럼 조용하고 당신처럼 편한 사람. 괜찮지? 사진 속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진에게는 그것이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막 너무 빠른 결혼. 두 사람이 처음 만난 지 3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정우진은 자식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큰아들 정민수와 그의 아내 박지연, 그리고 딸 정은이와 그녀의 남편 김재호까지 평일 저녁에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은 것이 꽤 오랜만이었습니다. 우진은 직접 차린 저녁상에서 밥을 먹고 나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재혼하려고 한다.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버지, 갑자기요?
은희도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분이세요? 우리한테 한 번도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우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올해 63이고 혼자 살고 있어. 내가 봄부터 알고 지냈는데 같이 살면 좋겠다 싶더라. 민수가 말했습니다. 고작 몇 달 아는 분이잖아요. 아버지,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서두를 것 없잖아요. 내 어머니도 처음 만난 날부터 좋았다. 시간이 오래 필요한 게 아니야. 그건 젊었을 때 이야기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은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분, 어디서 사세요? 가족은요? 서울의 작은 전셋집에 사시고 자식은 없으셔. 그 말이 오히려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자식도 없는 여자가 전셋집에 사는 여자가 아버지 재산이 적지 않다는 걸 모를 리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이미 자식들의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아내 지연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버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요즘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노인분들 대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요. 우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처음 만나는 사람을 벌써 도둑으로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라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됐다. 나 혼자 사는 것 너희들도 알잖아. 집에 있어봐야 아무도 없어. 미란 씨는 나랑 비슷한 처지에서 살아온 사람이야. 그 사람이 좋다. 민수가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혼전 재산 정리라든가 공증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가족들이 한번 만나본다든가. 가족이 없다고 했잖아. 그래도 뭔가 서로 확인이 있어야. 나는 내 어머니 장례식 때부터 죽음이 뭔지 알고 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냥 좋은 사람이랑 남은 날을 보내고 싶은 게 그렇게 이상하냐? 그 말에는 아무도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슬픔도 있었고 단호함도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섞인 표정을 보고 자식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결혼식은 작게 치러졌습니다. 가족들만 모인 조촐한 자리였습니다. 식당 룸을 하나 빌려 밥을 먹고 서류를 갖추었습니다. 반지를 교환하거나 케이크를 자르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함께 밥을 먹고 앞으로 잘 지내겠다는 인사를 하고 끝이었습니다. 민수와 은희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무척 조심스러웠습니다. 말도 적게 했고 먼저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고 어른들에게 먼저 인사드리고 자리가 어색해지면 조용히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심스러움이 자식들에게는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은희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조심스러운 건 오히려 계산이 있다는 뜻 아닐까? 좋게 보이려고 너무 노력하는 것 같아. 사실 그것은 미란의 배려였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식들 앞에서 티내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심 앞에서 배려는 배려로 읽히지 않는 법입니다. 그날 이후로 자식들의 마음속에 씨앗이 하나 심겼습니다. 의심이라는 씨앗이. 산막 수상한 질문들. 재혼 후 미라는 우진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자신의 짐을 정리하고 집에 익숙해지는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자신의 방으로 삼았고 나머지 공간은 건드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아내의 물건들,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것들을 함부로 치우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첫 주가 지나면서 조금씩 집안일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쌓인 먼지를 털고 구석구석 닦아내고 냉장고를 새로 채워놓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침마다 밥을 지었고 우진이 약을 먹는 시간에 맞춰 물을 챙겨다 주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조심스럽게 간을 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너무 짜면 말해요. 제가 원래 좀 짜게 하거든요. 우진은 처음 먹어보고 말했습니다. 괜찮네. 그게 칭찬인지 아닌지 몰랐지만 미라는 그냥 웃었습니다. 우진은 오랜만에 집이 살아있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밥 냄새가 나고 빨래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누군가 방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집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미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 지분은 아직 당신 명의로 되어 있어요? 우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응, 왜? 그냥 제대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날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우진은 잠자리에 들면서 그 말을 한번 되새겨봤지만 딱히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여자가 살림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집 단독명의죠? 공동명의 같은 건 없고요? 우진은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으로만 되어 있어. 유언장은요? 작성해 두셨어요? 그건 아직 안 했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란이 그 말을 하는 표정은 걱정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질문들이 왜 이렇게 재산에 관한 것들일까? 일주일 뒤에는 또 다른 질문이 나왔습니다. 혹시 은행 통장이 여러 개 있어요? 어느 은행에 뭐가 있는지 정리해 둔 게 있어요? 이번에는 우진도 가볍게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그런 걸 알아야 해? 아, 그냥요. 제가 살림을 맡게 됐으니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 미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식탁 분위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자식들에게도 이 대화들이 전해졌습니다.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아무 뜻 없이 민수에게 전화로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아드님, 새 어머니가 어르신한테 재산 이야기 자주 하시던데요. 유언장이니 명의니 하고요.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전화를 끊은 뒤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역시 그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울렸습니다. 민수는 곧바로 은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은희야, 우리 그 여자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두 남매는 처음으로 미란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너무 조용하고 너무 조심스럽잖아. 근데 재산 이야기를 저렇게 계속 묻는 건 좀 심하지 않아? 아버지한테 어딘가 홀린 거야. 노인들 이런 경우 많잖아. 갑자기 나타난 여자한테 완전히 빠져서 판단을 잃는 경우. 민수가 말했습니다. 일단 그 여자 과거부터 좀 알아보자. 사막 과거를 캐다. 민수는 아버지의 오래된 사업 동료 중에 사람을 잘 파악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사람 조사가 필요할 때 조용히 일을 처리해주는 분이었습니다. 민수는 그분에게 부탁해 미란의 과거를 알아봤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그 내용을 보고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김미라는 이전에 2번 결혼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부천에서 소규모 건설업을 하던 남자였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미라는 남편이 가지고 있던 회사 지분과 보험금을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가족들과 상속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경기도 일대에서 부동산 중개업으로 꽤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재혼한 지 8년 만에
그 남편도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편의 재산도 상속 정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가족들과 마찰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2번 다 사업가와 결혼했다. 2번 다 먼저 사별당했다. 2번 다 상속이 있었다. 민수는 그 자료를 들고 곧바로 은희에게 달려갔습니다. 봐봐. 이거. 은희가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오빠, 이건 우연이 아니잖아. 그렇지? 나도 그 생각이야. 은희가 말했습니다. 사업가만 골라서 결혼하고 2번 다 상속을 받고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를 말 다 했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해야 해. 말씀드려도 들으실까? 아버지 우리 쫓아내셨잖아.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지. 두 사람은 곧바로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마침 미라는 외출 중이었습니다. 우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 과거 좀 알아봤어요. 우진은 자료를 들여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가 이상해? 과거에 결혼을 2번 한 게 잘못이냐? 아버지, 2번 다 사업가잖아요. 2번 다 상속을 받았고요. 이게 우연이에요? 우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여자도 2번이나 남편을 잃은 여자야.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버지, 감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을 봐야지요. 나한테 사실을 말하지 마라. 내 눈으로 그 사람 봐왔어. 아버지, 나가라. 나는 내가 보아온 사람을 믿는다. 자식들은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 그러게. 완전히 그 여자한테 빠져 있어. 두 남매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떠나고 혼자 자기 시작한 그 침대에서 우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여자를 아는가? 2번의 결혼, 2번의 상속, 그리고 자신에게도 처음부터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미란이 처음 남편 이야기를 했을 때의 그 눈빛, 2번 다 마지막을 지켰다는 말 속의 무게, 아침마다 약을 챙겨다 주는 손길, 된장찌개 간을 볼 때 조심스럽게 묻던 목소리, 순자의 사진 앞에서 한동안 서 있다가 그냥 조용히 방에서 나오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연기라고 할 수 있을까? 우진은 새벽이 될 때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믿겠다. 내 눈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겠다. 하지만 그 결심은 이후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계속 흔들렸습니다. 오막 쓰러진 남자. 겨울이 왔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진은 새벽에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미란이 달려왔습니다. 여보. 우진은 바닥에 누운 채 가슴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미라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소를 또렷하게 불렀고 쓰러진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우진의 곁에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이마가 식은땀으로 흥건했지만 미라는 그냥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우진이 들것에 실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미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번 다 남편을 이렇게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심장 부정맥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당장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민수와 은희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복도에서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버지가 누워있는 병실로 들어갔을 때 미라는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우진의 손을 잡고 무릎 위에 올려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진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깨울까봐 책을 읽으면서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저 모습은 연기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의심이란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쉽게 뽑히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날 저녁 민수와 은희가 저녁을 사러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습니다. 미라는 우진의 눈이 뜨인 것을 보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어요? 괜찮아. 걱정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우진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란이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모르니까 유원장은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돌아오던 민수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입원해 누워 있는데 유원장 이야기를 꺼내는 여자. 민수에게는 그것이 결정적인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여자 맞다. 사실 미란이 그 말을 꺼낸 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우진의 재산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고 유원장이 없으면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설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이미 민수의 귀에 도달해 버렸으니까요. 그날 밤 미라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겠다고 했습니다. 민수와 은희도 처음에는 번갈아 있겠다고 했지만 결국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라는 병원 의자에 앉아 밤새 우진의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 3시쯤 우진이 눈을 떴습니다. 아직 있어? 네. 집에 가도 돼. 괜찮아요. 자요. 우진은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미라는 이미 눈이 풀릴 것 같으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습니다. 전에 2번도 이렇게 밤을 지켰을 것이다. 이 여자는. 그렇게 생각하자 우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돌아가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그 여자 방을 한번 뒤져봐야겠다. 이틀 뒤 아버지가 아직 병원에 있는 동안 민수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분 열쇠는 어릴 때부터 민수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란이 쓰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단정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독서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메모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메모의 내용은 읽기 어려운 작은 글씨였지만 숫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손으로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우진 재산 정리. 민수는 손이 떨렸습니다. 육막 발견, 그리고 대면. 민수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안에는 빼곡하게 정리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 회사 지분 구조 메모, 금융 자산 개요, 그리고 여러 장의 손으로 쓴 메모들. 메모들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날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결혼한 지 2주 만에 시작된 메모였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들고 나왔습니다. 곧바로 은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희야, 당장 와봐. 찾았어. 아버지가 태어나던 날이었습니다. 민수와 은희는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우진을 부축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은희가 먼저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서 오세요. 우진은 자식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오, 다 왔네. 걱정 많이 했어요.
우진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란이 그 옆에 앉으려 하는데 그때 민수가 테이블 위에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그 호칭이 유독 차갑게 들렸습니다. 미라는 테이블 위에 놓인 파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굳어졌습니다. 이거 제 방 서랍에 있던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가져왔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우진이 불편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야, 이게 무슨 짓이야? 다른 사람 방을 마음대로 뒤졌어? 아버지, 이건 아버지 재산 정리 파일이에요. 이분이 아버지 재산을 결혼 직후부터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은희가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등기부등본 사본에 지분 메모에. 이게 그냥 살림 알아보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맞아요. 민수와 은희가 굳어졌습니다. 그 파일, 제가 만든 거 맞아요. 역시. 민수가 목소리를 높이려던 순간 미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요. 이유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칠막 진실. 미라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서류 중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회사 관련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민수가 들여다봤습니다. 회사 지분 구조와 관련된 계약서였는데 한쪽에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은퇴하시면서 회사 지분 일부를 오래된 동업자에게 넘긴 계약서예요. 그런데 이 계약서에 문제가 있어요. 우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니? 아버님 돌아가실 경우 남아있는 지분까지 자동으로 그 동업자에게 넘어가는 조항이 숨어 있어요. 부칙 사망이에요. 우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쉽게 말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회사 지분 전부가 그 동업자 손으로 넘어가요. 자식들에게는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아요. 민수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다 읽었습니다. 진짜였습니다. 부칙 사망에 갑의 사망 시 자녀 지분 전체를 을이 인수한다는 조항이 작은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 계약서를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남편을 잃으면서 이런 계약서 문제로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나 해서 살펴봤어요. 처음에 재산 이야기를 물었던 것도 사실은 이 때문이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왜 저희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파악하고 있었어요? 미란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너희들이 어떻게 볼지 이미 저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라는 파일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서류였습니다. 이 집도 문제가 있어요. 공시지가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상속세 부담이 꽤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자식들이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은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걸 왜 이렇게 혼자 조용히 파악한 거예요? 미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살림을 맡은 입장이잖아요.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이 집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살피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저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모두 정리가 되면 한꺼번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제가 먼저 말을 꺼내면 의심받을 것 같아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마지막으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공증 사무소에서 발행한 문서였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재산 상속을 일절 받지 않겠다는 각서예요. 공증까지 받아둔 거예요.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는 그 서류를 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이미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공증을 받아두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민수는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미리 해둔 거예요? 미란이 우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2번 결혼했어요. 2번 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고요. 2번 다 상속 과정에서 가족들이 저를 의심했어요.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어요. 저는 그냥 남편 곁에서 살았을 뿐인데 사람들이 재산 때문에 결혼한 것처럼 봤어요. 2번째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억울함보다 지침이 더 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싶었어요. 미란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이미 필요한 만큼 있어요. 그냥 같이 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침에 밥 지어주고 약 챙겨드리고 옆에 있는 것.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거실이 오래 조용했습니다. 은희가 먼저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그 2글자가 거실에 가득 찼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은 있거든. 그 말에 은희가 울었습니다. 오래 참고 있었던 눈물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민수는 눈이 빨개진 채 미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짜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미란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부드럽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에필로그.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정우진의 집에는 이제 손주들의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명절이 되면 민수 가족과 은희 가족이 모두 모입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거실에서 밥을 먹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치찌개와 갈비찜과 잡채가 올라오고 아이들은 어른들 사이에 끼어 앉아 떠들고 웃습니다. 미라는 주방에서 음식을 내오다가 문득 고개를 내밀어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오래전에 꿈꿨지만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풍경이었습니다. 2번의 결혼, 2번의 사별, 2번의 의심. 그 긴 시간을 지나 이제 여기에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 아직도 가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 그 짧은 대화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절도 있었고, 받아들임도 있었고, 서로를 향한 배려도 있었습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우진은 상석에 앉아 한참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이 큰 집에 혼자였습니다. 한때는 저녁밥이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반찬이었습니다. 한때는 밤이 되면 이 집이 너무 넓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진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족 맞죠? 우진은 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소.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을 만났는지. 그 말에 민수가 헛기침을 했고 은희가 웃음을 참았고 손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에서는 다시는 재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 먹었냐는 이야기가 나왔고, 손주 자랑이 나왔고, 내년 봄에 함께 여행을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은 가진 것이 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것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우진은 이른이 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미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